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어제 비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다들 비 피해 없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요. 장마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원래 비 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동네 어떤지 좀 궁금하고요. 소식 있으시면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진아 기자와 함께하는 뉴스픽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담한 대담 시간에는요.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함께 오염수 방류 관련 이슈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부가 하는 말을 요즘 좀 믿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시민단체들이나 이권에 개입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분들의 말을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쇼미더민심 코너에서는요. 한 주간의 여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께 소개도 해드리고 같이 의사소통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좀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진아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요즘 날씨도 조금 꿉꿉하고 괜찮아요? 네, 아침에 좀 오는데 많이 흐리더라고요. 네. 운전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습기가 좀 많으니까 아무래도 불쾌지수도 좀 높고 서로 싸우는 것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집안 식구들끼리. 자, 우리는 그러지 않도록 아주 시원하게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이슈인데 시원하게 시작하긴 좀 대통령이 첫 개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다. 15명 중에 5명이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비서관에서 임명됐다. 이런 얘기죠?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는데요. 장관급 인사는 2명이고 차관급 인사는 13명이 교체됐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5명이 중앙부처 차관으로 이동한 것인데요. 차관은 보통 전문성 위주로 발탁되는데 대통령실 출신 차관 중에는 부처 경험이 없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부처마다 이제 장관이 있고 차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차관들은 행시 출신이라든가 그 분야에서 뼈를 묻은 그런 분들이 실무를 책임지는 그런 식으로 인사가 단행이 되고 장관들은 아무래도 정무직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뭐 국정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잘 이해하는 그런 분들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어제 나온 얘기는 사실은 전문성이 과연 있나 이 사람들이 네. 또 내지는 그 부처 내에서의 승진도 아니고 외부에서 갑자기 낙하산처럼 꽂아놓은 사람들이라 이게 대통령실에서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집어넣은 사람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예. 네, 차관은 또 이제 차관을 임명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장관과 달리 인사청문회가 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윤 대통령이 소위 자기 사람을 차관으로 임명해 부처 장악력을 높이겠다라는 이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장관이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제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보통 차관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당 부처 출신이거나 관련 전문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비서관 출신이 대거 차관에 발탁돼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일부 부처에서는 장관을 건너뛰고 실세 차관을 통한 대통령 직할 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게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같은 그런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 하던데 어제 조금 놀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장미란 용인대 교수잖아요. 네. 이분이 베이징 올림픽에서 금메달 역도 75kg급 이상에서 금메달 땄던 그분이었는데 네. 인사가 정말 좀 특이했어요. 그분을 인사한 것도 그랬지만은 네.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이 차관 내정자들을 여기 임명한 겁니까? 네, 일단 어제 내정자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은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이제 당부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국정 철학에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처를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장미란 교수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체육인들의 복지를 면밀히 살피고 체육인들의 위상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소감을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통령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했다는 이 말이 되게 좀 한편으로는 기분이 나빴는데 네.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 이 얘기는 그 각 부처에 지금 현재 부정부패가 만연하다. 자기네끼리 이권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이잖아요, 전제로.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전제로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불편한 그 네, 그런 부처 내용들이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네. 우리를 도대체 잠재적 범죄자로 네가 취급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따진다면 대통령실이라든가 뭐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을 봤을 때 지금 누가 누구한테 그런 말 할 수 있나?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야당이 한 목소리로 구제불능 인사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랑 정의당이 함께 윤 대통령의 장차관급 인사를 구제불능 인사, 거꾸로 인사라고 혹평했고요. 특히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김영우 성신여대 교수랑 국민권익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김홍일 전 부산 고검장에 대한 이제 지명 철회도 요구를 했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박성준 대변인은 극단적 남북 대결을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찰을 국민권익위원장에 앉히다니 가당키나 하나냐며 비판을 했고요. 김영우 후보자에게는 특히나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이 될까봐 기도할까봐 걱정스러운 사람이라면서 이제 호평을 쏟아냈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김채환 공무원 인재개발 원장인가요? 네. 이 사람은 아예 그냥 극우 보수 유튜버이더만요. 네, 그런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무슨 마르타 실험을 했다는 등 코로나 때 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감옥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차관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높은 자리에 사실 네. 항상 행시 5급 된 사람들도 몇십 년 동안 그 부처에서 일하면서 차관 되기가 사실 하늘의 별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자리에다가 그냥 막 이렇게 갖다 꽂아놓고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게다가 김영호? 네, 김영호. 네, 이 사람은 뉴라이트 교수라는 거잖아요. 네. 김홍일 고검장은 BBK 무혐의 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딱딱딱딱 요리해서 갖다 대주는 이런 사람들을 이번에 차관에 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잘 될까요? 일단 이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이제 후보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많았거든요. 네네. 이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제 김정은 정권 타도 촛불 시위 전체주의라는 이제 온갖 극우적 발언을 일삼아온 김영호 후보는 전형적인 뉴라이트 인사라며 더욱이 2000년 6월 남북 공동선언은 북한의 선전과 선동에 완전히 노란한 것이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이분을 김영호 후보는 사실상 이제 그 윤 대통령이랑 통일 전선도 이렇게 통일 철학도 맞지 않는데 이분을 지명한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철회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게 물론 뭐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가지고 적대적인 상황이 더 심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같은 민족끼리 잘 좀 평화롭게 통일하든지 해보는 거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김영우 교수는 그거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어서 오히려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사람이다 이런 평가가 많단 말이죠. 네. 아유 참네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일본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국민의힘이 최근 수산물 먹방을 하면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금융당국도 발을 맞추는 모양새를 보였는데요.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부당 권유 엄정 대응이란 이제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일부 보험사가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 향후 암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암보험이 필요하다며 마케팅을 펼쳤다는 얘긴데요. 금융당국은 이에 해당 보험 회사의 불건전한 영업 행위를 즉시 중단하도록 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촉구하려고 한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뭐 비과학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금융당국이 이제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 불안감을 조성하는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하게 감시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통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는 또 조금 이따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누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신한라이프는 신한생명 그 회사 아닙니까? 네. 이름을 바꾼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암 발병률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발생됐다는 거예요? 뭐 근거가 있어서 말하는 건가요? 네, 이제 뭐 다른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그 정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오염수를 마시면 안 된다. 뭐 이제 마신다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마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원자력 오염수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암 발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다른 기형적인 문제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과학적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네, 이야기를 할 것은 좀 아니라고 이제 보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네.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여당과 그냥 여당과 발을 맞추는 그냥 모양새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금융 당국에서는 되게 좀 당혹한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네.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내에도 방사선이 전파돼서 향후 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해당 보험회사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 엄중 문책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만 근데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이제 뭐 보험회사가 과대 이제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속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이걸 오염수 방류만 관련해서, 네. 방류에만 관련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너무 이제 정부 옹호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요. 또 오늘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방류 철회 결의안 채택과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가 좀 이제 갈등이 이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김동준님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신한, 오늘부터 세무조사 각입니다. 사실은 다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먹방하면서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 IAEA에 일본이 뒷돈을 대주면서 잘못된 보고서가 나오도록 했다. 뭐 이런 지금 보도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그냥 무조건적으로 괴담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시고 정확하게 정부에서 정책을 조금 혼선에 이르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생방송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담한 대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요즘 여당에서는 릴레이 횟집 회식을 하면서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우리 청취자들이 얘기하십니다. 이정희님, 수산물 먹방을 하려거든 오염수 방류하고 나서 하거나 후쿠시마 본산에 가서 하시죠. 왜 여기서 이러십니까? 이런 얘기 하셨는데 참 제가 봐도 참 뜬금없다. 지금 뭐 방류해서 뭐 영향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서 지금 먹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해가 어쨌든 안 되지만 뭐 그냥 이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자, 최근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국민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여당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괴담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님 전화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요즘 제일 바쁘실 것 같기는 한데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 났어요. 과거 2007년도부터 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에 한미 FTA 범국민운동본부 정책팀장을 맡았던 민경우 대한연대 대표를 인터뷰한 기사를 내보낸 건데요. 여기서 이 민 대표 인터뷰가 이랬습니다. 팩트 회의보다는 이명박 정권 퇴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오고 갔다. 그러니까 지금 광우병 이 촛불 당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민 대표는 당시에 팩트 회의보다는 이명박 정권 퇴진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오고 갔다. 이번 오염수에 대해서도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분은 당시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지만, 네. 제 기억에는 그 광우병 사태 당시에 그 영국에서 이제 광우병이 인간에게로 전환된 그런 사례가 있었고, 네. 또 관련한 우려를 담은 그런 연구 논문들이 국내로 번역돼가지고, 소개되고, 그런 과정들이 전부 이제 과학적인 그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하면서, 이게, 광우병이 이제 미국에서 그 소고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충분히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민경우 대표라는 그 분은 글쎄요, 그 당시에 그런 다양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정보도 있었고, 또한 그런 우려를 당시에 이명박 정부에서 불식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려고 했던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있었고, 그래서 거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은 당시에 정권 퇴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 좀 보수화되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당시를 좀 왜곡되게 해석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이분이 오히려 그 당시 2007년도,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집회할 때 당시에 팩트 체크를 해본 적이 없고 오로지 이명박 정권 퇴진을 위해서만 우리가 움직인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사람들을 폄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무적 판단이 전문가의 판단보다 우위에 있다는 세계관을 가진 게 운동권들이다.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현재 움직임도 마찬가지 일환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때 일을 반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걱정하고 우리 국민들의 먹거리와 생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사실은 모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대해서 좀 한마디로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네. 뭐 가끔씩 이런 분들이 나오죠. 과거에 자신이 활동했던 내용을 굉장히 편향된 시각으로 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그런 분 같고요. 오히려 그 이분의 시각이나 아니면은 그런 걸 보도하고 있는 그런 뭐 조선일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당시 같은 상황이 또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게 아닐까.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 83%, 4%의 국민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제 오염수를 해양 투기를 강행하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문제 제기하는 그러한 지금의 여당이나 네. 조선일보 입장에서 봤을 때 우려스러운 상황을 소위 말하는 그런 괴담으로 치부하고 또 광우병 사태랑 비교하면서 네. 그때를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때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렇게 왜곡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요. 김영희님께서 그렇다면은 그 당시 광우병 사태 때 국민들이 바보라서 거리로 다 쏟아져 나왔다고 보십니까?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크게 문제 제기하고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네. 했기 때문에 그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안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자, 더탐 김구루미님께서는요. 이 사건은요, 광우병하고는 아예 비교도 하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광우병은 소고기, 당시 수입된 그 소고기만 안 먹으면 끝난 일이었지만 핵 오염수 문제는 인간 생태계를 파괴하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민 대표라는 사람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위를 한 게 아니었다. 효과적으로 선동에 써먹었으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는다. 운동권의 가장 나쁜 점 중 하나는
자기들이 불리한 얘기는 집단적으로 숨긴다는 점이다. 이번 오염수 문제는 광우병 괴담과 판박이다. 오로지 반윤석열을 위해서 일본을 꼬투리 삼아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뭐 이분의 얘기를 경청할 가치가 이렇게 썩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참 이런 걸 보면 씁쓸함이 금할 수가 없네요. 또 이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질문하겠는데요. 국민의힘에서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반일 민족주의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과학이고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괴담을 유포하는 가짜뉴스 생산자다. 그리고 반일 민족주의적인 생각과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 선생님 계신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지금 이 원자력 산업계, 핵산업계, 여기는 이 핵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발생을 해도 이거를 안전하게 사고 처리할 기술과 뭐 안전 방법이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체르노빌의 경우에는 그 해당 사고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의 굉장히 넓은 지역이 지금 완전히 통제되고 있고요. 그렇죠. 후쿠시마도 상황이 그런데 일본 정부가 그거를 강제로 밀어붙여가지고 안에 막 그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불안전하고 위험한 기술이다라는 거가 사실 중요한 팩트고, 그걸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후쿠시마 사고, 그 대책, 이거에 대해서 우려하는 게 이게 이제 괴담이라고 하니, 저는 오히려 이러한 핵산업계, 원자력 산업계의 그런 위험한 과학, 이거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괴담이라고 하고 싶어요. 네. 그 후쿠시마 사고 대책에서 이제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고 알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정하고, 이걸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 그걸 존중하고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 무조건 안전하다고 하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게 괴담이죠. 아니 무슨 특별히 근거를 막 대고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니네는 왜 이렇게 과학적 근거도 없이 말해?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무조건 우리를 믿어 이러니까 또 우리가 좀 할 말이 없는 건데, 성일종 위원장이 국회에서 해양수산부하고 수산업계 대표자들하고 회의를 하면서 민주당은 검증되지도 않은 외국 자료를 인용하면서 5개월에서 7개월 후에 우리 바다로 방사능 물질이 유입될 거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다. 만약에 5개월에서 7개월 뒤에 정말 대한민국 바다에서 이런 방사능 물질이 나온다면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책임지는지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예. 물론 민주당이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소극적이었어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 야당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흐름인 것만은 분명해요. 좀 아쉽죠. 하지만 네. 이제라도 다수 국민의 우려를 수용해서 민주당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겁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성일종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그때 가서 내가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 표로 심판해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무책임해 보인다는 거죠. 성일종 씨가 책임을 져야 어떻게 해요? 지금 윤석열도 책임을 못 질 텐데요. 네.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 뭐 죽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정치인으로서 특히 여당의 중요한 의원으로서 이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먹방 하는데 사실 세슘이 굉장히 오염된 그런 우럭을 갖다가 먹방을 차라리 하시라고요. 참나.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차라리 먹방이면 차라리 그런 것도 우리는 먹을 수 있고 안전하다라고 그렇게 주장은 모르겠는데, 거기는 분명하게 오염이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멀리 해류를 타고 돌아서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뒤에 이제 올 때 과연 그게 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안 해류라 그래가지고요. 네. 먼 그런 태평양을 도는 그런 해류 말고도 이 가까운 바다에서 이렇게 도는 해류가 있어요. 그거는 전혀 모니터링도 안 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제주도에서 어떤 그 여성이 실족돼가지고 이제 실종이 됐는데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이제 그 해경이 어떻게 하냐면 알려진 해류를 따라서 흘러갔을 것이다라고 예상 지점을 가서 조사를 해요. 네. 근데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엉뚱한 곳에서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래 예정된 이렇게 보통 일상적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가 있고, 그렇지 않은 또한 그 예상치 못한 그런 연안 해류가 있는 겁니다. 네네. 바로 그런 상황에서
후쿠시마에서 버려진 그 오염수 또는 거기서 오염된 생선이 한국 쪽으로 또는 다른 나라로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 2011년에 후쿠시마 사건 터졌을 때도 그 대기를 타고 북쪽으로 또는 그 동경 쪽으로도 이제 많이 이렇게 방사능이 이제 오염된다라고 했는데 네. 이 핫스팟이라 그래가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동경 곳곳에 굉장히 고농도의 그 방사능이 막 검출되는 거예요. 그 예상을 전혀 못하죠. 어느 곳에 어떤 그런 핫스팟이 생길지. 바로 아니, 그런 문제들이 바다에서도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죠. 해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해류라고 하는 것이 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류처럼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연안 해류예요. 이게 대양 해류가 있고 연안 해류가 있고 또 네네. 심층수가 있고 저층수가 있고 이런 굉장히 다이나믹한 그런 자연의 흐름 속에서 무조건 안전하다, 무조건 괜찮다라기보다는 위험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찬찬히 따져보고 필요하면 과학적 논쟁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 안전하다고 하니까 저는 오히려 그게 괴담 같고 그렇군요. 예, 우려하는 시각의 근거는 뭔가 이러한 것 때문에 그 위험하다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없으니 이런 조치를 하자. 네. 알 수 없는 확인 안 된 그런 상황을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게 가장 비과학적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서울대 그 물리학과 교수 최무영 교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게 학계에서도 뭐 반반으로 갈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왜 교수님들이 그냥 객관적인 진실을 가지고서 주장하시는 분들인데도 이렇게 서로 얘기가 다른지 솔직히 네, 과학적 팩트라는 것이 그렇게 항상 이제 일관된 것만은 아니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양 해류만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은 이게 몇 년이 걸려가지고 게다가 태평양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희석이 돼서 수치상으로는 문제가 안 될 정도로 될 것이다라는 시각이 하나 있고, 네네. 그렇지 않고 이런 모델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독일 쪽의 그런 수치 결과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비과학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놓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게다가 이제 핵산업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핵산업계나 네. 원자력 산업이나 원자력계를 계속 지지해 온 분들이 지금 이 문제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시찰단도 그런 분들이 대부분 갔었고, 네. 저는 그런 분들의 주장은 지금은 조금 믿기가 어렵거나 조금은 이렇게 제껴놔야 된다. 왜냐하면 핵산업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해온 그들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고를 일으키고 그분들이 원전을 만들었고,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와서 또 안전하다고 하니 그럼 후쿠시마 사고는 누가 일으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왜 그걸 막으라고 했는데 그 제방을 12m씩 쌓으라고 했는데 그거 안 쌓고 저렇게 사고를 치고 그다음에 그 ECCS하고 냉각수가 공급이 네. 안 돼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사고 났을 때. 네네. 바로 그런 기본적인 안전 장치조차도 제대로 가동 안 되는 그런 불안전한 과학에 대해서 이제 와가지고 그분들이 무조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네. 신뢰하기 어렵죠, 사실은. 그러니까 성일종 위원장이 어제 정치가 과학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일본이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를 배출할 경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냥 믿어라. 내가 정치를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한 그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나마 이 과학계통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일부의 뭐 예를 들면 각각 주장이 맞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일부의 관련된 A는 이쪽 관점에서 B는 이쪽 관점에서. 근데 그렇게 따지면 A하고 B 관점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는 통합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릴 때 불리하고 위험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나올 수 있는 쪽에 좀 더 방점을 둬가지고 안전하게 예방하고 과학적인 대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특히 국민 생명과 안전. 그렇죠. 네, 아주 다수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네. 상당히 그 안전의 관점에서 해야 되고 그렇죠. 확실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가능성이 만에 열어둬야 하나라도. 되는데 예. 지금 성일종 씨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고 사실 가습기살 균제 문제를 제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이 정무위에 있을 때 네. 아주 뭐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정작 가습기살 문제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환경부를 두둔하거나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 가습기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막 덮으려고 했던 흐름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막 앞장서 가지고 두둔하고 뭐 이런 걸 했던 분인데 뭐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네요. 네, 진짜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서 이제 어민들을 핑계대가지고 괴담을 유포하면 어민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지니까 조용히 해라.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어서 진짜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면 참 국민이 위험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현재 정부에서는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77억 원을 편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비비 177억 원 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하는 건데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수백 배 아마 수천 배 그 경제적 피해가 생길 거고요. 그 부분을 정밀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일본에 청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요, 그런 맞아요. 거는 전부 다 나중 일이 되는 것이고 네. 지금으로서는 방류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 압력을 조직하고 또 보다 우리 국민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일본 시민사회 또는 일본 어민사회와 이렇게 연대해가지고 일본 정부를 압박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오염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5가지 방법을 나열하면서 그중에서 가장 값싼 게 바다 방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가장 값싼 게 바다 방류라는 건 일본의 시각인 것이고 우리와 같은 연안에 있는 그 일본과 가까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안전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첫 번째 대안으로 둬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값싸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진짜 그런 주장 자체가. 그런 원래는 많이 들어가는 경비를 사실은 다른 나라 또는 공해에 갖다 네.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웃 나라인 한국이나 아니면 대만 같은 그런 다른 나라들이 받는 것이고 그래서 바로 환경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공유지의 비극.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갖지 않은 그런 공유지에 오염을 시켜버리면 모두의 네.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오염시킨 사람은 자기 비용이 아니니까 그렇죠. 싸다고 생각하죠. 그게 바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처럼 기후 위기를 일으킨 그동안의 환경 오염의 문제점이잖아요. 지금 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풍노초님께서 왜 177억 원을 우리나라가 씁니까? 바다에 핵 방출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더 충격적인 뉴스가 얼마 전부터 나와서 이 얘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을 IAEA가 그동안에 검증을 해왔고요. 정부나 일본에서는 IAEA의 이런 결과 보고서 등을 방패 삼아 괜찮다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이 IAEA의 검증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음 달에 한국을 방문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계획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일본하고 이 IAEA가 모종의 커넥션을 형성해가지고 뇌물을 받고 이 검증 보고서 같은 걸 좀 조작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있다는 겁니다. 지난 6월 21일과 26일 그리고 27일 세 차례에 걸쳐서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위해 IAEA의 뇌물을 살포해 보고서를 자국에 유리하게 조작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거는 수사를 해야 될 네. 그런 상황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그런 조건은 우려할 만한 조건은 있다고 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 IAEA라는 게 이게 이제 그 원자력 산업과 그 원자력 발전소의 사고 그리고 안전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그 전문성을 가진 그런 국제 기구가 아니에요. 전 세계 50개가 넘는 나라, 즉 한국을 포함한 미국, 네. 프랑스 이런 원자력 발전소를 갖고 있는 나라의 산업과 그 나라들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게 바로 IAEA예요. 네. 게다가 바로 이 IAEA 바로 직전 사무총장이 일본인으로 10년 넘게 그 사무총장을 지냈어요. 바로 이렇게 그 핵산업을 유지하기 위한 기구가 IAEA이고 또 이렇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후쿠시마나 체르노빌처럼 사고가 났을 때 그거를
대충 덮으려고 하는 게 IAEA예요. 아, 그렇군요. 예, 만약에 세계 보건기구나 UNEP처럼 환경기구, UN 환경기구 같은 안전과 생명, 환경 이런 거를 전문으로 하는 기구가 만약에 지금의 해양 투기 문제가 과연 적당한지 또는 안전한지 문제가 없는지라고 본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내놨을 겁니다. 이걸 왜 IAEA에다 맡기는 건지 한마디로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에요. 네. 그래놓고 이제 사실은 같은 편인 것이죠. 예, 그러고는 그들이 그들끼리 돈 주고받은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뭐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네, 그 네. 결과조차도 뻔할 뻔짜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한국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뭐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보세요. 국제원자력기구는 2021년 9월을 소속 직원들과 한국, 미국, 중국 등 11개국의 원자력 전문가들로 특별팀을 구성을 해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해 왔고 여기에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 소속의 김홍석 박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안전성 검토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이거 검증하는 데 있느냐 아니면은 그냥 방류도 된다는 거를 확인받기 위한 하나의 쇼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우리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은 그것 다 믿을 수가 없고 이 사람들이 어쩌면 오염된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들려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 국제기구가 제대로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 대책과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제대로 될 것인지 안전할 것인지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제대로 보려면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려면 구성 자체가 네. IAEA가 포함된 WHO, 세계보건기구, UNEP 이런 곳이 같이 공동의 TF 같은 걸 꾸려서 건강의 시각으로, 환경 오염의 시각으로, 해양 오염의 시각으로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네. IAEA 사람들은 그냥 원자력 공학자들이에요. 그리고 일본이 설계한 거대로 지난번에 우리 시찰단이 가서 봤던 거 비슷한 거예요. 네. 일본의 설계가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를 본다는 거죠. 누가 지금 그 시공된 걸 보라 그랬어? 그렇죠. 가가지고 그게 다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데 그게 꼭 해양 투기여야 하는지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해양 투기가 되면은 그 오염 문제가 과연 문제가 없을 것인지 이런 네. 걸 보라 그랬는데 가가지고 시공대로 설계가 됐는지 본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제라도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뭐 야당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제안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결국은 이제 국제사회가 나서서 중재하고 해결해야 되는 이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IAEA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고 UN 차원의 여러 관련 기관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해양을 담당하는 그런 UN 기관과 말씀드린 건강을 담당하는 기관, 환경을 담당하는 기관이 IAEA가 공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TF를 꾸려가지고 다시 시간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류를 일단은 연장을 해놓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다시 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네. 자, 이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후쿠시마 핵폐수 IAEA 보고서의 최종 보고서가 원래 5월 19일 날 완성이 됐는데 일본 정부가 보기에 좀 안 맞는 부분 내용이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삭제했다. 즉 부정적인 내용을 삭제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우려하는 게 이제 알프스의 안전성 검토였는데 이거는 아예 제외가 됐다. 그러면서 오히려 IAEA가 일본 정부에 100만 유로를 추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어요. 이걸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보게 되면 일본으로부터 돈을 달라고 그러면서 약간 삥 뜯는 기분으로 니네가 싫어하는, 니네한테 유리하지 않는 내용의 보고서 내용은 우리가 삭제해 줄 테니까 돈 내놔라.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금 얘기였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보도가 이렇게 나온 거라서 우리가 객관적인지 아닌지 뭐 딱 검증해서 이게 무조건 맞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IAEA와 일본 정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커넥션이. 갖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좀 거리를 두고 적어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IAEA는 좀 뒤로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니까
핵산업의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 사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고가 났잖아요. 그러면은 사고 처리 대책반인 것이고 네. 여기에 대한 안전과 나왔던 이제 해양투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육상에서의 처리 방법 이런 거가 미치는 이제 환경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은 거기에 그 분야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짚어야 될 부분인데 본인들이 선수로 뛰면서 심판도 보고 하는 그런 모양을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가 네. 신뢰할 수 없다는 거고 그걸 지적했는데 그게 뭐 괴담이라고 하니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자, 어쨌든 일본에서는요, IAEA에 뇌물을 줬다는 이 한국의 어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책임을 가리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장님, 오염수는 방류할 것 같습니다만 해결할 방법이나 뭐 좀이라도 좀 피해를 줄이거나 이럴 방법이 지금 없습니까? 일단 방류를 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데이터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할 수도 없고 네. 결국은 샘플링해서 군데군데 샘플링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를 과연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쟁도 흘러갈 것이고 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게다가 그게 몇 년, 뭐 몇 개월도 아니고 뭐 예전에 이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서 이제 태평양에서 핵실험할 때는 그나마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거였는데 이거는 뭐 수십 년간 계속 벌이겠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쌓아온 그런 공유지 또는 이런 공해 그리고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 이런 거와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공들여서 만든 여러 가지 그 환경 협약들 그런 정신들 이런 것들을 깡그리 이제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서 그런 거를 오염을 하는 네. 오염을 시키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여서 진짜 우려스러워서 어떻게든 막을 수 있도록 예. 이참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지구촌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우리나라의 원전의 안전 문제 그리고 바로 이웃인 중국으로부터의 중국 훨씬 더 많이 지금 짓고 있고 가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동남아 3국의 그 원전 안전이 진짜 세계의 원전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우리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해결되기가 참 요원한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혜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은요, 지금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쇼미더민신 코너 같이 하겠습니다. 뒤에 방역 도시에 또 들어갑니다. 또 일정 기간 국적 관계없이 다시 시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법으로 간다. 네, 여러분하고 지금 함께하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만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드래곤님께서 후원해 주시면서 같은 뜻을 모아주시긴 했지만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시면서 채팅에 글 올려주시는 분들 대다수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쇼미더민심 시간에 이 여론조사 동향 살펴보면서 좀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여쭤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자, 쇼미더민심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민심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배종찬 소장 그리고 이승형 뉴스마트 본부장 모시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어제 개각 명단 보셨지 않습니까? 총평을 좀 해주시죠. 우선 배 소장님 어떠셨습니까? 뭐 두 글자로 이야기하면은 대결인 거죠. 대결. 네네.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장도 그렇고 하나는 이제 남북 관계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성격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네. 뭐 부패 뭐 이런 쪽이니까 사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미 또 검사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향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뭐 협치나 이런 쪽보다는 가고자 했던 그 길을 그냥 계속 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뭐 그렇죠. 하나만 다른 게 이제 장미란 교수인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인사 중에서 뭔가 좀 파격적인 걸 하나 이제 구성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미란 교수를 이제 이 차관으로 이제 포함시키는 네. 그런 뭐 인사 차원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우리 본부장님 지금 저는 이 개각 명단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네. 원래 그 자리에 가면 안 되는 분들만 골라서 이렇게 기가 그러니까요. 막히게 앉히는 그런 또 재능이라 할까? 그 비서관 5명 갔잖아요. 어떻게 대통령 비서관들 5명이나 거기 이게 보통 아니 그 정권 말기쯤에 국정에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렇게 5명을 대거한 것은 내년 총선 앞두고 행정부를 좀 장악을 하겠다. 지금 공무원들이 솔직히 많이 안 움직여요. 얘기 들어보면 네, 안 움직인다고 왜냐하면 하더라고요. 예, 뭐만 했다면 나중에 직무유기 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결정 책임질 일들을 안 하려고 하니까 차관 정치를 통해서 한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근데 솔직히 저는 제가 만약에 그 부처의 공무원이라면 엄청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차관은 그 부처에서 처음부터 뼈를 묻고 올라간 실무진들의 최고 정점인 그런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장관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장관은 그냥 어공으로 사실은 들어가는 거지만 차관은 늘공으로서 본인의 프라이드가 있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것에 전문가라고 하는 이 정말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능력을 갖춘 사람만이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에 들어간 차관들이 그런 전문성은커녕 무슨 정말 하다못해 무슨 구구 보수 유튜브를 운영하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우리를 뭘로 보냐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 인식이 그대로 그 인사에 투영이 된 거예요. 엊그제 그 반국가 세력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반국가 세력 발언. 그거하고 일맥상통한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금 큰일이 났다. 네. 파시즘, 구구 파시즘이 파시즘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서서히 덮고 있다. 진짜 저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진짜 대통령의 발언도 좀 충격이고 그에 연결해서 나온 개각 명단도 충격이고 도대체 국민 얘기는 한 마디를 안 듣는 것 같다. 이게 민심에 반영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민심에는 뭐 긍정적이지 쉽지 않은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있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이제 임기 2년 차에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을 보면서 방향을 분명히 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일종의 개혁 대상은 야당이고, 그 다음에 전 정권이고, 그 다음에 북한이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중국이고, 네. 이 성격대로 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더라도 그건 지적일 뿐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그냥 가겠다. 네. 이 성격을 뭐 분명히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대통령실이나 일부 얘기 나온 거에 따르면 장관이고 차관이고 인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하려는 사람도 없더라.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하려는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막말하고 가짜 뉴스 생산하는 그런 사람을 안 치고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네, 본론으로 그렇다고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참네요. 자, 쇼미더민심 뉴스토마토 의뢰를 미디어토마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죠.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어떻게 나왔는지 추이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긍정이 38.1%, 네. 부정이 59.3%가 나왔습니다. 부정도 역시 60%를 가깝긴 했군요. 근데 좀 대통령 긍정평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저도 왜 올랐을까? 지금 네. 긍정평가 지난주보다 6.4%포인트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상승했거든요. 네. 뭐 그동안에 한 거라고는 지난 주말 베트남 갔다 온 거. 네, 네. 프랑스 뭐 대통령 만나고
뭐 그 정도였는데 이걸 뭐 세일즈 외교라고 물론 대대적으로 언론에서 포장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뭔가 이게 이번에 순방 효과라고 하면 이게 뭐가 처음이거든요. 있어요? 네. 근데 뭐 기저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면 떨어지고 좀 잠잠하다 싶으면 오르고 뭐 이런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 조사에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조사에서도 조금 상승을 했더라고요. 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 동안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5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였는데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0%포인트입니다. 표본조사 완료수는 1,052명이었는데 응답률은 3.3%로 집계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찾아가시면 되는데 배 소장님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네.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그 디스플레이 이펙트다. 디스플레이 벨트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광판 안 보고 간다 그러지만 참모진들은 지금 보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이제 차관으로 가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대통령실에서는 이미 지지율 관리에 들어갔다. 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이펙트는 뭘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극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은 국내는 이제 정쟁이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있지만 결국 중도층이나 조금 느슨한 지지층들을 어떻게 빨아들이냐가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뭐 한 베트남 정상회담, 세일즈 외교. 그러니까 20대 또 40대가 좀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럼 보면 이들이 대체적으로 어떠냐면 뭐 주식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그런 요소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게 이른바 이제 디스플레이 이펙트라는데 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지지율을 올릴 때 이 방법을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같은 데 갔을 때도 프랑스 가면은 엑스포인데 어떤 내용이 또 주로 나오냐 하면 반도체,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우리가 투자한다. 그 다음에 방산, 우정. 전형적인 주식시장의 주도주 관련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이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금 지지층들은 지지층대로 또 많이 올라갔거든요. 60대 이상 우리 미디어토마토 조사를 보면. 네. 그러니까 11% 올랐어요. 예. 대거 올라갔어요. 지지층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개혁 대상으로 해서 네. 지난 정권과 반국가 세력에서 때리면 그건 이제 지지층들 하면서 디스플레이 이펙트로 이제 경제나 외교 이렇게 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본부장님이 연령별로 좀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해가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세 이상에서 뚜렷하게 좀 상승이 있었어요. 11%가 넘게 올랐네요. 11%가 지난주에 41.6%였는데 네. 52.6%가 됐고요. 전반적으로 30대만 제외하고는 20대, 40대, 50대가 다 올랐습니다. 아니, 40대도 9.3%. 9.3%가 올랐어요? 우와. 올랐어요. 자, 부정평가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부정평가는 또 30대만 제외하고는 또 내렸습니다. 그거 비슷해요. 30대는 긍정평가에서 내리고 네, 부정평가에서는 오르고. 근데 이거 좀, 이거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연령별 긍정평가. 20대는 4% 오르고, 40대는 9.3% 오르고, 50대는 4.4% 오르고, 60대 이상은 11%가 올랐는데, 부정평가는 또 쭈르륵 내려가고 있단 말이죠. 무슨 부정평가 부정평가 내려와야죠. 내려야죠. 긍정평가 올라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기분 나쁘다 이거요. 예, 지금 여기에는 자유총연맹 가서 했던 발언은 포함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개각도 포함 안 됐고 다음 주에 좀 봐야 되겠네. 개각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참네요, 진짜. 왜 타이밍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니 그 발언을 그때 조사 일정을 이슈에서 따로 잡을 수 없죠. 아, 진짜 내가 왜 타이밍 이렇게 잡았을까? 진짜 항의를 하고 싶네요. 자,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슈와 함께 수능 논란, 부정 이슈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이렇게 상승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쳤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걸 깨닫고 이 부정적인 생각 가지거나 화난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그냥 쳐다도 안 보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제가 먼저 분석드리고 아마 본부장님 보태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지난 3주간, 4주간 대부분의 조사를 모아서 분석을 해봤더니 핵심 지지층은 거의 안 변해요. 이게 지금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겁니다. 프레임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도 대응 논리가 후쿠시마가 나오면 네. 이거 이제 괴담이다. 과학적인 게 필요하다. 정부가 일일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 적 없다. 이제 이렇게 진영 간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중간지대가 그러면 움직여야 되는데 중간지대가 간망이에요. 그래서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 토마토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렇게 방류에 대해서 반대 여론이 높고 수능에 대해서도 이거 잘못했다는 여론이 높은데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가고 왜 이게 안 변하냐 그러는데 진영 간 딱 프레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중간지대가 안 움직여요. 제가 딱 보니까 한 지난 3주 정도 비교를 해보니까 네. 지금 프레임화 돼 있는 것이 이런 대형 이슈가 진영 간으로 나눠지면서 잘 영향을 파고 들어가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타짜님께서 이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라는 어쨌든 안 망할 거라고 하는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데다가 국민들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일단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있겠죠. 같다 예.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런 게 정말 있는 것 같아요. 10번 못하다가 한번 한번 너무 잘하면 잘한 것 같아. 그게 확 보이고. 여긴 잘한 게 아니라 실수를 안 하면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진짜 그게 있다고 봅니다. 그 핵심 지지층 플러스 그 알파가라는 게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거는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실제 뭐 투표장에 가거나 이런 거랑은 연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봐야죠. 봐야 됩니까? 근데 짧게 쉽게 예단할 수는 예,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은 네. 굉장히 지금 윤석열 정부하고 비슷한 미국의 정부 형태가 아들 부시 때예요. 뭐라고요? 아들 부시 때라고요. 아들 부시. 그러니까 아들 아, 부시가 부시 대통령. 예, 이제 네. 중동의 세력들하고는 완전히 이제 이 선을 긋고, 근데 아버지 부시 때나 레이건 대통령 때의 인사들을 대거등용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때나 그보다는 이제 레이건 때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이제 럼스펠트도 그렇고 다 레이건 때 사람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김영호 지금 통일부 그렇죠. 장관 예. 지명자도 그렇고 다 이전 MB 정부 때 인사들이 많거든요. 그게 거의 판박이에요. 아이고 참네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론조사 전화 전 많이 받았는데 지난주에 다 끊어버렸어요. 정당 지지도 말씀해 주세요. 국민의힘이 36.8%, 더불어민주당이 44.6%, 정의당이 3.0% 나왔고요. 네. 이것도 지난주하고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5.3%포인트 상승했고. 그랬네요. 예. 국민의힘이 31.5%에서 36.8%로 네. 민주당은 많이 떨어졌네요. 5% 정도. 그만큼 또 떨어졌고. 정의당도 0.4% 정도 떨어져 있네요. 오차 범위 내라서. 그렇군요. 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그 회 먹방 하지 않았어요? 먹방 때문이라고요? 이게 그런 참네요. 게 있다니까요. 이렇게 네. 괴담이다. 네. 야당에서 저렇게 하는 거 괴담이다라고 하고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해서 그 어민들 괴롭히냐는 식의 프레임. 그게 어느 정도는 먹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요? 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점점 오른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이제 극단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정권이. 근데 그거를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민심도 약간은 오른쪽으로 가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 뭐 이 정도쯤이야 하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이것도 역시 그런 효과가 있다. 40대는 어쨌든 40대는 왜 이렇게 영향을 잘 받아요, 그러면? 원래는 40대 이런 사람들이 좀 중심을 잘 잡는 그런 분들 아니었나요? 40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국민의힘이 36.8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8.1이거든요. 네. 저는 이거 국민의힘은 그저 대통령 따라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것도 있죠. 네,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은 뭔가 좀 이슈 파이팅을 더 해야 되는데 민생 쪽으로 물론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도 그런 이슈긴 합니다만 이게 진영 대결로 갇혀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40대의 경우에는 좀 경제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그러다 경제가 보면 중요하죠. 예. 지금도 이 더불어민주당이 5.2% 감소를 했는데 여기 이제 40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핵심 지지 기반이 더불어민주당이 40대인데 이들이 막 경제 디스플레이 효과로 봐라 뭐 이 반도체 2차 전지 뭐 새만금에 6조 6천억 이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는 거죠. 주입식으로. 네. 그러면은 다른 연령대보다는 주로 40대가 영향을 받거든요.
그게 이제 좀 저는 더 큰 영향을 줬다. 그렇군요. 예. 자, 22대 총선 이제 300일도 안 남았는데 신당 창당 움직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양향자 의원이 지금 신당 창당을 선언하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만은 뭐 여긴 사실 현역 의원들은 뭐 참여도 안 하고 있고 반향도 별로 없는 걸로 지금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요거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신당 창당과 제3지대가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결과가 나왔죠? 네,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미미할 것이다가 45.8%로 제일 네. 많았어요. 네. 그다음에 영향이 클 것이다가 23.3%, 영향이 아예 없을 것이다가 18.7%, 잘 모르겠다 12.2%, 그러면 미미할 것이다 하고 영향이 없을 것이다를 합치게 되면 이게 벌써 64.5%가 와, 엄청 되고요. 높네요. 네, 이것도 뭐 그다 주목을 네.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성향별로만 봐도 네. 보수나 진보, 중도 모두 엇비슷한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그 전에 있었던 이런 신당이라든지 제3지대 뭐 이런 거 할 때는 사실 구심점이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양양자, 뭐 금태섭 의원 솔직히 그렇게 큰 임팩트를 주는 분들은 아니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네. 가장 큰 이유는 신당 제3당에 대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못 거는 여론이 나온 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도 그렇고 이 정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지금은 대한민국 정치는 딱 두 사람이에요. 보수 쪽은 윤석열, 그 다음에 진보 쪽은 이재명.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지금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뭐 나온다고 해서 별로 관심이 안 기울어지는 거죠. 두 분이 또 이렇게 참신한 맛도 없어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거나. 예전에 그래서 두 처음에 분이랑 하면 안철수 누가 말하는 거예요? 양양자 양양자. 금태섭, 예. 아니 본부장님이 뭐 친상 찬당하신다면 저는 주목도가 높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자제하겠습니다. 아침 안 드셨죠? 이분이 한 번씩 이렇게 아니, 이따가 저기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제가 사드릴게요. 예? 네, 제가 예. 이거 끝나고 아, 꼭 예. 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한번.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진짜요? 그래서 참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김밥 2줄 사드리고 참교육을 한번. 여러분 다음 주에 배종선 수장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이 얘기 여쭤볼게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1년 만에 귀국을 했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예. 어떻게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예,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조사 결과 소개해드리면 이낙연 전 대표 엄중낙연 기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는 것이 36.6%로 나타났습니다. 꽤 비율이 높은데 네. 저는 이게 대부분 국민의힘이나 보수정 쪽이라고 봐요. 응답자들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가 31.5%, 그리고 아무런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가 24.7이니까 이 두 개를 합해 보면은 거의 한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중도층에서는 좀 이낙연 전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는 거고, 국민의힘이나 보수층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 네. 이런 결과로 보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지금 이낙연 대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경쟁자로 나서야 된다는 게 36.6%이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된다. 이게 31.5%입니다. 그러면 약간 한 5% 정도 차이로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 나서라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경쟁자로 나선다는 게? 당내 경쟁을 말하겠죠. 근데 당내 경쟁. 예. 근데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가 31.5%고 저희 문항에 아무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가 24.7%예요. 이것 둘이 합쳐야 돼요? 둘이 합쳐야죠. 왜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라고 분란을 일으키면 안 된다? 하는 게 민심. 그렇죠. 분란을 일으키면 지금 56.2%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56.2%는 이재명 대표가 중심이 돼서 가야 된다고 찬성표를 던지는 거고, 지금 그 야당 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 지금 싸울 때가 아니다. 싸우는 거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과 싸워라. 그래요? 라고 하는 게 민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과반수 이상이. 그러면 이 여론조사는 대상이 민주당 사람이거나 뭐 진보 인사들에 대해서만 한 건 아닐 거잖아요.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민들에 대한 거잖아요. 민심이. 그러면 전체 국민, 즉 예를 들면 중도나 보수층까지 포함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네. 이낙연 대표가 가만히 있는 게, 내지는 이재명 대표랑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민주당에서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좀
가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보는 게 맞네요. 쉽게 보시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경쟁자이기를 바라는 거죠. 이재명 대표. 네, 그래서 그럴 것 싸워라, 같아요. 싸워라. 그래야 우리한테 좋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나 대체로 이제 좀 중도층에서는 아이 뭐 지금 이 정치판에 이낙연 전 대표가 와서 뭘 바뀌겠나. 그러니까 네. 이른바 이낙연 전 대표 무역할론에 이제 비중이 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퍼센테이지가 이재명 대표 경쟁자로 나서라고 한 게 36.6%인데 이게 아마 대통령 지지율이라던가 아니면 국민의힘당 지지율 그 정도 수준하고 맞는 것 같고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보수층에서 그렇게 예. 싸우라 하는 게 59.2%예요. 그리고 진보 쪽에서는 19.4%. 보수는 그렇고, 보수층에서는 그렇고. 보수층에서는 중도층에서는 33.3%인데 네. 나머지 32.7%는 힘을 보태라 이 대표에게. 네. 그다음에 역할하면 안 된다. 이낙연 대표에게 25%예요. 그러니까 이걸 합치면은 57%가 넘지요. 중도 민심은 그렇습니다. 그럼 차라리 질문 문항을 이렇게 만들지 말고 힘보태기 역할하는데 이걸 그냥 합치고 경쟁 이 반대되는 아예 문항을 그냥 좀 그렇게 했었으면 더 선명했을 텐데 좀 헷갈리겠네요. 그래도 대표인데 전 대표인데 아니 힘을 보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질문 구성에 아니 그거를 그렇게 지적을 당했네요. 뭐 아니면 도로 이렇게 아니 지금 해석은 또 합쳐서 하시니까 아니 제가 봐도 합치면 되죠. 아니 덧셈만 하면 되는. 아니 합쳤어도 될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원래 안 합치고 해석을 좀 부탁했는데 합쳐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인정을 안 보태거나 하시는데요? 아예 힘도 보태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이거. 제가 궁금한 게 미디어 토마토 설문 문항은 누가 만드는 건지 궁금해요. 회의를 합니다. 회의 제가 아니에요. 회의합니다. 본부장님이 지적하는 거요? 다 같이. 아니죠. 본부장님 여기 뭐 문항 만드는데 들어가 있어요? 그럼요. 예? 중립적으로 해야죠. 최종 결정은 이거는 본부장이 하시겠죠. 그래요? 네. 최종 결정은 본부장이 본부장님 좀 잘하세요. 자꾸. 나 이러다 혼나겠다. 아니 근데 네.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낙연 네. 전 대표는 사실 오셔가지고 참 뭐 센 발언도 하시고 무슨 의미인지 논란이 되게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신 일이 이제 그 DJ 전 대통령 찾아가서 묘소 참배하고 그거였는데 사실 엊그저께 그 대통령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만도 한데 그럼 반국가 세력의 총리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그 논리대로라면 그렇죠. 그럼 말을 해야죠. 말을 안 해요. 근데 지금껏 그 뉴스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사실 역할을 하든지 뭐 내지는 정말 전 대표로서 혹은 전 총리로서 문재인 정부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선을 넘는 예. 대통령이 말을 해줘야죠. 있으면은 예. 좀 야성을 갖고 좀 예.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니 전 문재인 대통령도 여기 대해서 한마디 할 법도 한데 그런 얘기를 안 하셔서 너무 점잖은가 그건 이랬어요. 그건 제가 예.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발언하면 이건 걷잡을 수가 없을 거예요. 더 심해지고 오히려 그걸 윤석열 정부나 보수 쪽에서는 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게 반응을 하면은 봐라 반응하지 않냐 해서 더 이제 자기 진영을 결집하는 그런 모양새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이낙연 전 대표 데이트상으로 이야기를 하면 방금 전에 그 부분이거든요. 애매모호한 거. 그러니까 뭔가 분명하게 그럼 뭐지 이낙연 전 대표의 색깔은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건 이념 색깔을 떠나서 근데 5월 셋째 주에 우리 미디어 토마토 조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서 김동연, 그다음에 김부겸, 또 이렇게 이낙연 이렇게 보기를 가져갔는데 거기서 보면은 제가 호남하고 중도층만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폭발적이지가 않아요. 아 그래요? 폭발적이지 않은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기국에서 제일 중요한 여론이 DJ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에서 호남 여론인데 호남에서조차 아직 폭발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요. 자, 근데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제가 보기엔 의도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솔직히 말해가지고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맡으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120석도 힘들다. 민주당이 압승할 거다. 이런 말 했어요. 이거 일부러 한 말이죠? 아니 170석 하라고 대통령은 170석 얘기하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을 맡으면 우린 다 진다. 이거 일부러 왜 이런 말 하는 돌 거야? 하나 던진 거죠 뭐.
아, 니네끼리 싸워라 이렇게.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태경 의원이 그러면 나 공천 좀 주세요 이런 읍소입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낙연을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민주당을 아니, 분란시킨 테니까 이런 당연히 걸까요? 국회의원들의 최대 목표는 지금 공천이다? 공천 받는 거 아닙니까? 공천이 제일 중요하죠. 지금 그러니까 다 줄 서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한테? 지금은 다 충성 경쟁이라서 내년 마치 총선 이제 지나면 모든 발언이 나 잘하고 있죠, 막 이런 거죠. 내년 총선 지나면 이제 거긴 대통령 난리 납니까?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원들이 지금 공천 때문에 이러는 것이 뭐. 네. 그럼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잘한다. 계속해봐. 공천 줄게.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배종선이 그 잘할 것 같은데. 저는 그쪽은? 그러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또 그 지역구에는 왜냐하면은 그 지역구 지금 치열해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구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그 밑에 지금 백조들하고 미운 오리 새끼들하고 같이 물 밑에서 난리가 그러니까요. 났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 번호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이제 뭐 다 색깔이 또 내부적으로 또 나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저는 그게 또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다 치열하게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정도 약하네. 돌 한번 던졌다고 생각하겠지만 의미가 없는 거네. 좋아요. 마지막 조사 요거 보겠습니다. 경제 관련 조사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네, 지금보다 나아질 것 25.0%. 아, 나아진다는 생각도 있군요. 그런가 봐요. 네. 현재와 비슷할 것은 23.2%, 네. 지금보다 나빠질 것은 48.1%로 가장 높았습니다. 잘 모르겠다가 3.7%. 네. 그러면 비슷하거나 나빠질 거다가 이야, 이거는 60%, 70%. 그래도 가 넘는데요? 지난달 조사 저희가 이걸 한 달에 한 번씩 이 경제 관련 조사를 하는데 네. 지난달보다는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어요. 네. 나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다가 2.2%포인트 올랐고 네. 비슷할 것은 2.3%포인트 감소했고 나빠질 거라는 응답도 5.7%포인트 감소했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간 배경일 수가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플레이 이펙트. 왜냐하면 이게 이 경제가 특별하게 지표를 인식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이나 그런 인식이기 때문에 많은 내용이 뭐 프랑스, 베트남, 뭐 6조 6. 예. 주가 뭐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주식이 올랐어요 그동안?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프랑스에 갔을 때 반도체 2차 전지,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우주항공, 방산 이게 대표적인 주도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자체가 전달이 되는 거죠. 라면주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떨어뜨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가격 내리면은 주가 내려간다니까요. 뭐야 주식 투자하시나 뭐. 뭐 하고 싶은 말이 정확히 뭐예요? 예? 지금 주식 난리 났는데. 예? 난리 났죠. 네, 괴롭죠. 주식에 투자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토마토 주식에 토마토 투자했어요? 주스. 주식 말고 주스. 네, 자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한창입니다. 이건 사실 좀 해결 기미가 썩 안 보이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여쭤봤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상향해야 합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고, 네. 그게 44.4.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예, 네.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많이 올려야죠. 그러네 진짜. 그게 엄청 올려야 되네. 44.3%가 네. 상향해야 된다 했고, 경제 상황 지금 어려우니까 그걸 감안해서 상승폭을 최소화해야 한다가 34.8%. 이거는 뭐 복수응답이 가능한 건가요? 네, 아니 복수응답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은 상승해야 된다가 44.3%, 그다음에 상승폭을 최소화해야 된다가 34.8%. 어쨌든 올린다는 얘기잖아요.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동결해야 된다는 이게 이제 재계 주장인데 네. 17.6% 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거 해석을 좀 해볼까요? 이게 보면은 2030에서 높아요. 상향해야 된다고 물가 상승률. 아무래도 거기는 뭐 아르바이트도 있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20대에서 상향 의견이 55%고 30대에서도 51.8%예요. 네. 다만 그 60대에서는 그냥 최소화 의견이 가장 많아요. 최소화해야 된다. 경제 상황 감안해서 43.6%. 네. 이것도 또 보수 진보 중도가 조금 다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보수에서는 인상 뭐 최소화하는 게 제일 높고요. 네. 진보에서는 물가 상승률 감안해서 더 많이 인상해야 된다가 63.6%로 더 높고 중도는
뭐 44.1%가 상향해야 된다. 네. 물가 인상을 감안해서. 네. 34.6%가 경제 상황 감안해서 최소화해야 한다. 어찌됐든 올려야 된다는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어쨌든 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게 왜냐면 그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실 이제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봤을 때. 근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거기 별로 진행 상황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진행상 거의 파토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것 자체가 유야무야 되면 그냥 그대로 뭐 동결 정도 되는 상태를 이제 생각하는 게 재계인데 네. 자칫 이제 재계 쪽 상황으로 가기 십상인데 왜냐하면 일단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돼요. 최저임금이 10,000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동결해야 된다라는 게 어떤 전제가 붙냐면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그러면 동결해야 된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왜 최저임금만 이렇게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른 데는 또 물가 인상되는 거는 올라가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발표된 그 올해 4월 근로자 1인당 실질 임금을 말씀을 드리면 1인당 실질 임금이 334만 4천 원인데 전년 동월보다 1년 전보다 6천 원이 감소했어요. 실질 임금입니다. 실질 임금. 반면 그 소비자 물가 지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네. 전년 동월보다 3.7%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실질 임금은 뭐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가처분 소득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마터 이승현 본부장과 배종찬 인사이트케어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일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연 이어서 참 이 상황 올 때마다 항상 좀 어색한데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쇼미더 영심 코너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커뮤니티 설문조사 결과 짚어보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신박한 댓글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배 소장 그리고 이승현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뭐 저희 이 쇼미더 영심에서 나오는 여론조사는 절대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냥 재미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커뮤니티 설문조사 주제는 2개로 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죠. 대통령이 킬러 문항 수능 출제 배제 발언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 입시제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시제도 혼란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큰 피해자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자, 결과를 소개를 해주시죠. 누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부와 정책 당국의 무능이다라고 답한 분이 80%. 그러니까 제일 혼란의 높아요. 근본이 네네. 네, 정부와 정책 당국의 무능 때문이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요? 두 번째가 15%인데 학벌 중시 사회 풍조. 네. 그다음에 비정상적인 공교육이 3%, 사교육 시장의 과열이 2%, 네. 기타 뭐 이렇게 나왔네요. 자, 두 분은 솔직히 좋은 학교 나오시고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계시는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사회적으로 뭐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온 건 맞고. 아, 이 좋은 학벌 중시 학교죠. 사회 너무 싫어요, 나는. 예.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이거죠.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왜 이 시점에 수능을 한 150여일 앞두고 5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조 교육부 장관이 이걸 왜 끄집어 나왔냐. 그리고 이제 뭐 세무조사도 하고 이게 다 어수선하고 혼란 혼선이죠. 이게 제일 크죠. 네. 그래서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 결과적으로는 정부와 정책 당국의 무능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본부장님 입장에서도 지금 이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국민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건데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해결 방안이 있냐고요? 예. 사교육 경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대통령이 저렇게 말 안 하도록 하는 해결 방안이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설마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모든 전문가라고 다 모든 방면의 전문가라고 저렇게 하고 누가 말려요 그거를? 혼란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건 안 된다. 그건 예. 제 문제는 그러면은 이 혼란이나 이런 입시제도나 이런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됩니까? 저도 교육 전문가 아니라서 함부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관련된 내용은 예. 다 사실 어느 정도는 나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제 실제 그게 이론과 실체는 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이해관계가 다 걸려 있고 또 이걸 뭐 단기간에 뭐 1년 내에 사교육을 때려잡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네. 어떻게 전환하고 또 제도를 또 상생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거 이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협의도 해야 되고 이걸 뭐 이제 학원들을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했다. 상당히 이제 후들거리겠죠. 이제는 네. 강남 학원가가 아유 그냥 우리 문 닫아버릴까? 이거 정말 그러다가 또 우리 세무조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다고 없어질까요? 저는 안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그것 오히려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학원 강사들을 네. 학원에 출근 못하게 하면 인터넷 강의 못하게 하면 다 개인적으로 침투해 들어갈 거예요. 아 우리 돈 많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어머, 진짜 그래요? 그러면 더 큰일이네.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면 그게 풍선 효과예요. 뭐 하나 찌르면 여기가 다시 또 부풀어 오르고 그렇잖아요. 그럴 수밖에 이번에 없겠네. 뭐 킬러 문항 없앤다고 그러면 나머지 중난도 고난도 문제들 또 하는 올라오겠죠. 그것만 또 집중하는 또 입시학원도 있을 거고 다 그런 겁니다. 사교육 시장이 어떻게 없어져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성공 방식 이런 것들이 성공 방정식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는 한은 해결될 맞죠. 수가 없겠군요. 아니, 예전에 싹 바꿔야죠. 전두환 네. 시절 때 과외 전면 과외 금지했잖아요. 네. 저 대학생 때에서 몰래 가르쳤어요. 돈 몰라고. 네? 다 그래요? 그 사교육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저는 이걸 학원을 바꾼다고 될까요? 저는 우리 인식과 우리 사회의 이 풍토를 바꿔야죠. 왜냐하면은 저는 뭐 몇몇 대학 이렇게 해서 서열 세우기식이 아니라 정말 전국에 있는 어느 대학을 아니 서울 학생들도 지방에 있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공부해서 전부 다 애들 그냥 교실에 때려 넣어서 어떻게든 얘들을 무슨 우수 대학에 줄 세워서 다 보내자 이 식이에요. 학원도 마찬가지.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전국에 있는 200여 개 대학에 그냥 다들 원하는 대학 가. 좋은 대학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원하는 대학이 있을 뿐이야. 네. 그러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맞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네. 학교에서 열심히 한 그 성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학 아니 전라남도 보성에 갔는데도 내가 원하는 대학 거기서 졸업해서 행복하게 또 부산에 가서 직장 얻고 이게 맞는 거지. 전부 다 서울로 다 때려 넣어서 이걸 바꿔야지 학원들을 강남에 있는 학원을 때려잡는다고 사교육이 잡힐까요? 어린 근데 밥버릇도 없는 소리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을 킬러 문항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사교육을. 네. 네. 그러니까 요즘 솔직히 뭐 개천에서 욕난다 이게 거의 힘든 세상이 불가능해졌죠. 돼버렸잖아요. 예. 부모의 경제력이 아이의 그걸 좌우한다. 그럼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고민해 봅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랬으면 그랬으면 차라리 그럽시다 훌륭하다 하고 했을 텐데. 예. 그렇게 어젠다 던지고 다 논의해보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문제를 갖고 그렇게 하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안 바뀌는 게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사는 또 다 서울대야. 그러면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이랑 학생들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출세해서 로스쿨 가서 검사 되고 이래야 정부에 한 자리 하지 이런 생각하면 또 부모들은 야 나는 이렇게 살아도 너는 검사 돼서 로스쿨 가서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애한테 그냥 집중하는 겁니다. 집 두 채 팔아서라도 너 밀어줄게. 미국에 있는 로스쿨도 나와서 김현장 들어가. 그게 바뀌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안 변해요. 네, 사실 전두환 때 과외 금지시키고 나니까 몰래바이트가 성행해가지고 우리 위험수당까지 받으면서 현금으로 엄청나게 또 과외비 많이 받았었어요. 본부장님이시죠. 저도 과외했었어요. 네. 본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질문도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 수능 출제 배제 발언으로 입시제를 둘러싼 혼란을 야기했는데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자,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저는 이 대형 입시학원 메가스터디 같은데 압색은 아니지 세무조사 이런 것도 되게 큰 피해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영친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네, 조금 제가 답변드릴게요. 네. 아까 이제 저도 빅데이터로 분석을 할 때도 가장 많이 나오는 감성 연관어가 혼란 혼선이거든요. 네. 학부모와 수험생이 가장 큰 피해자다가 그렇죠. 88%로 가장 높았습니다. 입시 혼란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은 윤 대통령 자신 신뢰 지지율 추락, 공교육과 교육당국 정책 추진의 일관성 상실이 3%, 사교육 시장 일타 강사 악마화 2%. 그러니까 정작 사교육이 피해를 입는다는 거는 2%밖에 안 돼요. 그러구나. 예. 그러니까 여기 저는 딴 건 다 그럴 듯한데 윤 대통령 자신이 가장 피해자다? 이건 되게 신박한데요. 신뢰도와 지지율이 추락할 것이다. 이게 7%나 되네요. 이렇게 대답하신 분들이. 예. 그다음에 좀 댓글 설명해 주시죠.
댓글을 보면 저는 이거 참 공감하는데 네. 대통령 본인이 도깨비 방망이를 갖고 있는 도깨비라고 착각하신다. 네, 본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이루어질 거라는 착각에 빠져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진짜 도깨비 봉황이는 좀 내가 들고 있으면 좋겠네. 누구 좀 콩콩 때리게. 누구요? 네. 안 말합니다. 네. 그 다음 거 읽어주세요.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세요. 예, 네. 사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회 전반에 고착된 임금 불평등입니다. 검사, 의사, 버스기사, 또 페인트 공이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합리적인 임금을 받는다면 대부분의 부모가 초등학생 때부터 박터지게 사교육 시킬까요? 맞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아, 다행이네. 변호사는 맞습니다. 없네, 여기. 아니,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데, 아니 검사하다 변호사 하잖아요 안 지금. 보이는데, 아, 몰라요. 노영희 변호사 적혀 있네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네. 그놈의 시험 잘 치는 종자들 몇 때문에 세상이 이꼴하지 아닌가. 아유, 진짜 시험만 잘 그렇습니다. 본다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훌륭하게 사는 게 아닌데. 또 사교육 시장 철퇴를 내리는 거 찬성합니다. 하지만 대책도 없이 사회 혼란만 부추기는 건 너무 바보 같아서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네. 교육부 장관이란 자가 대통령한테 한 수 배우고 있다고 하는데 말 다 한 거지 뭐. 아이고. 경애하는 지도자들인지 네. 소리가 나온 게 이상. 사실 뭐 신기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윤비아 청구하는 것도 놀라웠습니다만 네. 이주호 장관 저는 그렇게 두 번이나 장관하신 분이 그렇게 반응할 줄은 내가 진짜 몰랐습니다. 그렇죠. 이조 장관에 대한 비판이 많아요. 비판해도 됩니다. 그분은 네, 제가 봤을 엄청난 때는. 비판이 있어요. 네. 자, 다음 댓글입니다. 교육은 100년치 대계입니다. 인재를 양성하고 선발하며 국가의 미래를 다지는 교육 정책이 즉흥적으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실한 교육의 피해 당사자는 결국 국민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교육은 결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이것도 이제 밥상 반찬 수도 정해주고 안 지키면 압수수색 하려나? 할 일 없나 보다. 네. 그 다음에 정말 저는 자, 수사 한 번 하면 전문가가 되는 나라 한심하네요. 네. 헛웃음만 나오네요. 그러네요. 출제위원은 검사들로 뽑아야 압수수색을 안 당한다. 이것도 되게 정말 아, 맞는 네. 말이네. 출제위원들이 요즘 출제위원 아무도 안 할란다는 거잖아요. 네네. 무서워가지고. 아니, 출제위원들을 검사들 뽑으면은 잘 검사할 아니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출제위원 갔다가 출제를 했는데 자기가 출제한 문제가 킬러문항이라고 나중에 찍히면 어떡할 그러니까 거예요? 뭐 기준도 없더만 보니까 잘못하면 찍히는 거죠. 그러면은 검사 출신들은 굉장히 이 직역이 학대되네요. 다 알 수 있네요. 만물 검사설입니까? 네. 참네요. 자, 오히려 윤석열보다 입시 전문가는 온갖 가짜로 학위받은 능력으로 네. 김건희가 어떤 짱이지. 분이 짱이다. 예. 네. 자, 입시 전문가, 뭐, 대한민국 사실은 제일 입시 전문가는 부모님들이에요. 요즘 얼마나 네. 헷갈리고 복잡스러운데 엄마들은 어떻게 이렇게 다 그런 걸 잘하는지 제가 진짜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분들 위에 있는 분이 우리 대통령과 뭐 이런 분들이라니, 야,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영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한마디씩 혹시 뭐 아쉬운 게 있으시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참 나라가 지금 큰일이다. 걱정이다. 뭐 화도 많이 나시고 하는데 네. 아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없는 여행님이 저는 자식이 3명인데요. 학원비만 몇백만 원입니다. 맞아요. 자식이 많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걸 극복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전문가가 되어 있는 이 세상을 또 이렇게 혼란을 만드는 게 참 안타깝네요. 한 말씀 드리고 싶으면 좀 정말 통 컸으면 국민들이 바라는 통 컸으면 그리고 만났으면 저는 생각이 다르더라도 만나고 머리를 맞대고 그게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향해서 가는 거 아닌가. 우리 네. 토마토 제가 볼 방송은 때는요. 국민을 위해서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분열의 아이콘이 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주어는 없습니다. 네, 주어는 없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네. 이 웃는 것도 누가 대상인지 주어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또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한 주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에 조금 쉬시고, 우리 월요일에 또 행복한 모습으로 기운차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토마토 전문가와 함께하는 올인원 서비스. 주식 투자 교육, 주식 종목 추천, 주식 투자 방법. 장 시작부터 마감까지 라이브 온 에어 실시간 생방송. 현명한 투자를 위한 투자 교육과 투자 방법. 이토마토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